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원인을 모르는 통증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제 김윤재 과장님께서 응급의학과 전문이시니까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사례로 찾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실까요? 네,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열사병 환자들도 많고요. 또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픈 환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특히나 또 동물에 물리거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물질을 삼키고 응급실에 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또 응급실을 찾게 될 텐데 정말 가장 정신없고 늘 바쁜 곳이 응급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방금 언급해 주셨던 동물 물림 사고 그리고 소화 중독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두 사례 정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찾아오는 곳 응급실. 그중에서 약 1%의 환자가 동물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다. 조상이라고 하는 동물 물림 사고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동물에 의한 이런 물림 사고의 상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찰과상과 열상과는 다르게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동물의 타액, 분비물 등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상처 세척이라든지 소독,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산행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응급 상황 중 하나는 뱀에 의한 교상이다. 우리나라에도 4종의 독사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뱀에 물렸을 경우에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이제는 뱀에 물린 부위를 입으로 흡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칼로 절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뱀에 물린 데 위쪽으로 해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심하게 압박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상식이고요. 특히 압박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쪽 부분에 말초신경 손상이라든지 괴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더 압박 부위 아래쪽으로 독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사례 중 유독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다. 바로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거나 삼켜 발생하는 중독과 이물 사고. 특히 소아는 자신이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 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호자분들의 과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정제, 살충제 같은 경우로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방치하는 경우, 본인의 약을 아이의 약으로 착각을 해서 복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에 복용시키는 정상 용량을 착각을 해서 정상 용량의 2~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복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경우처럼 평상시보다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아이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위험 물질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이에게 약을 먹이려는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응급상황 대처법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응급상황의 올바른 대처법들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기영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상인데요. 동물 물림 사고입니다. 꼭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또 야외 활동을 하는 도중에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동물 물림 사고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게 소아 중독 사고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먹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뭐든 맞아요. 간에. 네. 근데 이게 이제 몸에 해로운 이물질도 있고 물론 해롭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그 부모가 보고
이 아이가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또 확신이 안 들 때가 그렇죠. 있어요. 모를 때도 그래서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거 검사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지켜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급실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기영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알아볼 거는 이제 교상입니다. 동물 물림 사고인데 이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동물 교상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동물 교상 경험이 있고 이 중 약 100만 명 정도가 응급실을 내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5만 명 정도가 응급실을 내원하며 이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1%를 차지할 정도로 꽤 많습니다. 이런 동물 교상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뱀, 너구리, 쥐 등 야생동물이나 벌 같은 곤충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접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수가 약 360만 명에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500만 가구가 넘어서는 등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물 교상 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동물이나 곤충에 물렸을 때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그렇죠. 될지 네. 항상 궁금해 하시는데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동물이나 곤충에 물리거나 쏘였을 때 꼭 병원에 내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상처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상처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얼음찜질 정도로만 충분하며, 얼음찜질하고 난 후에 동물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동물이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꼭 상처를 비누나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한 후에 적당한 압박으로 지혈 후 병의원을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종종 아끼던 애완동물이 상처를 냈다고 해서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물림 사고인데요. 사실 최근에도 이제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만큼 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도 있죠. 예, 개에 물려서 중상을 입었다거나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났다는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이런 동물 교상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개 교상 같은 경우는 동물 교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른이 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팔을 내뻗는 행위 자체가 개에게 위협적인 행위로 해석이 되어 개의 방어 기제에 의해 물리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운동신경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아이 행동은 개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어른의 감독 없이 아이를 개와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어른은 주로 손과 발 부위를 물리지만 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물리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동물에 물리고 나면은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응급처치를 빨리 해줘야 되죠? 예, 우선 추가적인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물린 부위의 세균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상처를 흐르는 물에 5분에서 10분간 세척 또는 소독합니다. 네. 상처 부위에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소독된 꺼즈나 붕대, 없다면 깨끗한 수건이나 옷 등으로 상처 부위를 압박하여 출혈을 멈추게 합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어지럼증, 전신 위압감 등의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119에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내원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열이 나거나 동물의 광견병 예방 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물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들짐승 등 유기 동물에 물렸을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여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는 꼭 병원을 가시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걸까요? 예, 우선 병원에서는 개 예방접종 유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개에 물렸을 경우 생각보다 상처가 깊은 경우도 많고 개의 치아 등 이물질이 안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대부분 심각한 출혈은 발생하지 않지만 2차 감염이나 인대, 근육, 혈관, 신경 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과 항생제 치료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처가 커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바로 봉합하는 것보다는 24시간이 지나서 봉합하는 지연 봉합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굴 같은 미용상 중요시되는 부분은 바로 봉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상처야 이제 응급실 와서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수병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공수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 공수병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예, 공수병은 공수병 바이러스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감염성 질환으로 쇠약, 경련,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급성 감염증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공수병 바이러스는 광견병에 걸린 동물이 타액에 존재하다가 사람 신체의 열린 상처를 통해 들어온 후 인간에게 신경학적인 증상을 일으키고 뇌에 침입하는 보시는 것처럼 탄압 모양의 RNA 바이러스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6만 1,000명이 공수병으로 사망하였고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아이고.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100만 명의 감염병, 약 1,000만 명이 광견병 의심되는 동물에 물린 후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리면 이제 공수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 이제 굉장히 또 위험한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는 저도 이제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흔히 발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례는 1963년과 1966년에 100건 내외가 보고되었을 정도로 많았지만은 그 이후에 광견병 백신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1973년도에 13명이 보고되고 그 후로는 산발적으로 드물게 보고되었습니다. 1984년도 이후에는 발생이 되지 않다가 또다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재발생 양상을 보여다가 다시 2004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공수병을 일으키는 광견병에 걸린 동물들은 여기 그래프와 보이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수병에 걸릴 위험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수병이 그 개에 물렸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광견병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친 개에 물려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가 아닌 다른 너구리나 박쥐 같은 네.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공수병 바이러스에 의해 동물이 감염되었을 경우를 광견병이라고 하고 인간이 감염되었을 경우를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공수병은 광견병에 걸린 너구리, 박쥐, 여우 같은 야생동물이나 개, 고양이 등에 물렸을 때 이 동물의 바이러스가 이 열린 상처를 통하여 전파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타액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더라도 일정되지 않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된 동물에 물렸다고 해서 항상 공수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물리면 이제 네. 바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건지 이제 궁금한데요. 예,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리게 되면은 물린 부위 근육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게 됩니다. 이 증식된 바이러스가 이 신경섬유를 따라 뇌나 척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급속하게 바이러스가 증식되면서 뇌 신경세포의 변성과 괴사를 초래합니다. 또다시 이 증식된 바이러스가 다시 침샘, 부신, 신장, 점막, 각막 등으로 이동하여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 침샘에서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물렸을 경우 감염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예, 보통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임상 단계로 잠복기, 전구기, 급성신경학적 양상, 혼수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노출 후 아무 증상이 없는 20에서 90일간의 잠복기 기간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는 9일, 많게는 7년까지도 보고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잠복기 증상을 지나면은 물린 부부의 통증, 감각 이상이 생기다가 발열, 두통, 전신 쇠약감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이 한 2에서 10일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증상이 지나면서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불면증이나 불안, 혼돈, 부분적 마비, 그리고 치매 과다분비, 연화곤란 등이 일어나고요. 특히 물을 보기만 해도 근육경련이 일어나 물을 피하게 되는 공수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고 경련 마비, 홍수 상태에 이르러 호흡급 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개에 물렸을 때 이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감염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혹시 있을까요? 예, 감염이 되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수병 초기에 가장 신뢰할 만한 진단용 검사로는 목덜미 부위에 피부 생검을 하여 면역 형광 항체법으로 염색을 하여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뇌촉수에 검사를 하여 바이러스 항체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서 동물에게 물린 병력이 있고 특징적인 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공수증이 나타날 때 공수병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공수병에 걸리면 거의 100% 치사율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치사율은 거의 10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수병이 진단된 환자들 중에서 생존한 환자는 없습니다. 특히 1990년도 이후에 발병된 6명 같은 경우는 배에 물린 후 바로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증상 발현 후 내원해 예방접 치료를 받지 못해 6명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회복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고요.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수개월 동안 매우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물린 다음에 바로 이제 치료만 좀 받았더라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다면 치사율이 100%지만 만약에 물렸을 때 바로 치료를 받게 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예, 물린 후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은 공수병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물에 물렸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을 하고 공수병 예방과는 별도로 임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파상풍 치료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수병 위험이 있다면은 면역 글로불린 및 백신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네. 네,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하는 게 최우선적인 예방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광견병이 의심되는 동물을 보면 국가검역원에 신고를 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고, 가축을 키우는 경우에는 가축이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접촉에 대해 상처를 입었다면은 백신의 적응증을 따져서 백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병의 예방접종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이 쉽지 않고 비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보통 적응증이 있을 경우에만 접종합니다. 우리나라 공수병 관리 지침에 따르면은 공수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환자들은 우선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직접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연락을 하여 개인적으로 신청 구매하여 접종을 받거나 지정된 국립병원에 바로 접종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도 그 가축이 이제 다른 야생동물에 물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요즘에는 또 야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거 절대 금지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수병에 노출된 후에도 좀 처치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예. 일단은 동물의 종류나 상처가 어떠한지, 그리고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실험실에서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는 무조건 백신과 면역 글로뷸린 치료를 시작합니다. 쥐 같은 설치류 같은 것도 공수병을 옮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쥐 같은 설치류는 공수병에 걸린 애가 없으므로 예방적인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에게 물렸을 경우 동물이 물렸고 동물이 도망갔을 경우 지리학적 지점에 따라 백신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여기 청주 같은 경우는 공수병의 안전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예방접종을 백신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사로잡고 동물이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면은 백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야생동물에 노출되고 동물이 도망갔을 경우에는 바로 백신과 면역 글로뷸린 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개 다음으로 많이 물리는 게 바로 이제 뱀에 물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독사가 있죠. 예, 세계적으로 약 3,500여 종의 뱀이 있으며 이 중 약 10%가 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6종의 뱀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살모사, 그리고 불독사라고 불리우는 쇠살모사, 7.4라고 불리우는 까치살모사, 그리고 유혈모기 이렇게 4종의 독사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독사들은 다른 나라의 독사들에 비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예, 위에는 순서로 이게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모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 초록색과 붉은색 몸통을 가진 유혈모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은 얼핏 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독사에 물렸을 때, 그리고 독이 없는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모양이 또 다르다고 하네요. 예, 직접 뱀을 보고 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물린 자국을 보면은 대략 알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독사는 사냥감에 독을 주입하는 두 개의 이빨인 도가가 있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독리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사가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이 독리 자국이 없습니다. 이 독리 자국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린 자국에 따라서 예, 알 수 맞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뱀에 물렸을 때 알고 있는 이제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이제 입으로 독을 맞아요. 빨아와요. 빼서 네. 뱉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네, 응급실에서도 이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이제 가족이나 친척이 네. 보다가 이제 자기가 한번, 네. 상처에서 독을 이제 빨아내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응급처치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 되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일단 입으로 빨아내도 독이 제거되는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입으로 빠는 사람의 입안의 균이 네. 상처에 들어가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네. 이 이외에도 민간요법으로 된장이나 참기름, 쑥 같은 경우를 바르고 오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또 간혹 뱀을 직접 잡아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자기를 물은 뱀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기 네. 때문에 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뱀에 물린 부위 위쪽으로 독이 퍼지는 것을 예방한다는 생각으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노끈이나 옷 등으로 꽉 묶고 오시는 분도 네. 계시는데 이것도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 정말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끈으로 꽉 묶고 그렇죠. 이제 뭐 입으로 독을 빼내야 된다 했는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위에 뭔가를 바르는 행위도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시는 게 네. 가장 좋은 응급처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뱀 잡는 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잡아와가지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네. 네, 위험하다고 또 물리죠. 합니다. 네, 꼭 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렸을 때 또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리고 나면 바로 좀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어떻습니까? 예,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크게 뱀에 물린 자리에 발생하는 국소 증상과 몸 전체의 증상이 발생하는 전신 증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부터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국소 증상은 물린 부위에 북한된 부종과 발적에서부터 전신으로 부종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증 손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발가락에 뱀이 물렸을 경우 발가락 주변만 상처와 부종이 있는 경우를 경증, 그리고 이 부종이 발목, 무릎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중증도,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몸통, 가슴까지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면 중증 국소 손상으로 봅니다. 예, 전신 증상은 독성 증상 및 징후가 없는 경도에서부터 오심, 구토, 그리고 입주위 이상 감각이나 근육 잔떨림이 있는 중증도,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 증상이 발생하는 중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독 같은 경우는
지혈을 안 되게 하는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여부에 따라서 경도와 중증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만약에 다른 분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뱀에 물렸을 때는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혹시 이제 혼자 있는데 뱀에 물렸다 이런 경우에는 뭐 119에 빨리 전화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서 응급실을 찾아도 괜찮을까요? 119에 전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예. 이동하는 건 조금 힘들까요? 예, 뭐 경증, 그러니까 전신 증상이 없고 단순히 국소 증상만 있다면은 혼자서 이동이 가능하지만은 뭐 전신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지럽거나 네. 뭐 걷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뱀에 물리고 나서 좀 어지럽다거나 좀 조금이라도 힘든 증상이 있으면은 119에 신고하여 대원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뱀에 물렸을 때 증상을 좀 보시고 119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 간혹 가다가 뱀을 잡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뱀에 물렸는지 알아야 그 독을 치료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예, 그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항사독제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뱀의 종류에 따라서 이 항사독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떠한 뱀에 물렸던지 뭐 적응증이 되면은 한 가지 항사독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네. 네. 네, 또 여름철이라서 이제 물놀이 많이 가시는데요. 특히 계곡에서 뱀에 이제 물려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응급실에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오셔요. 근데 보통 이제 손가락 끝에 많이 물리시거든요. 근데 손에 물린 경우에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따끔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그렇죠. 있기 경미하다고 때문에. 생각할 수 예.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지내다 보면 이제 손에서 점점 이제 팔 그리고 그 위팔, 뭐 어깨까지 올라오는군요. 그 붓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치료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예, 일단 소독을 하고 도가 자국을 확인하여 독사인지 일반 뱀인지 구분을 합니다.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파상풍 예방 접종을 시행하며 물린 부위 부종 진행 사항을 체크합니다. 뭐 혈액응고 검사 등 피검사를 시행하고 최소 12시간은 새롭게 발생하는 전신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독사에게 물렸다고 무조건 항사독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항사독제를 투여합니다. 네. 뭐 중증의 국소 중독 증상이 있거나 전신 중독 증상이나 징후가 있을 경우 투여하게 됩니다. 뭐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뭐 이상 출혈 소견, 그리고 심혈관계 이상 소견, 그리고 어지럼증, 쇼크, 뭐 부정맥 저혈압, 비정상 심정도 소견, 그리고 근육 손상이 생기는 흉맹근 융해증,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항사독제를 투여를 하고, 뭐 국소 부정이 교상된 사지 반 이상을 넘어가거나 교상 부위에 관련되어 심한 멍이나 물집이 잡히는 경우에도 항사독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어깨까지 부종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사독제의 적응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독사에 물리면 바로 치료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독이 없는 무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그럴 때도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위험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독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신 반응을 일어나지 않으며 2차 감염 정도만 예방하면은 큰 문제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은 진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진해에 물려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 진해에 물려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해는 주로 야행성이므로 잠잘 때 신체 말단 부위인 손가락이나 발가락 부위에 물려 응급실에 내원합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3,000여 종의 진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종은 이 노랑머리 왕진해로 약 11에서 14cm 정도의 길이를 가집니다. 네. 네, 11에서 14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진해에 물렸을 때 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예, 구전설화에서 보면은 진해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봐도 상당히 징그럽고 그렇죠.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네. 물린 많은 분들이 걱정을 가지고 응급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경증 환자로 치명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통증, 부종, 홍반,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면은 소독 및 통증 조절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전신 두드러기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위험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여러 증상들이 동반되면 꼭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벌에 쏘인 경우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벌에 물리신 적 있으세요? 쏘인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쏘인 이제, 적. 네. 네. 보이긴 했었는데 쏘인 적은 다행히 아직 네. 없었습니다. 네. 벌에 쏘인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프고 따끔따끔하고 가렵고 그쵸, 이런 부어 증상이 오르고.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뉴스도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런 뉴스 때문에 걱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벌에 쏘이고 나서 증상이 없는데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벌에 쏘인 경우에는 대부분 침에 쏘인 부위에 동통이나 발적, 부종, 가려움증 같은 국소 증상에서 끝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약 5%의 환자에서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몸이 붓고 가렵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납니다. 불안감, 두통, 어지럼증, 호흡곤란, 경련, 쇼크로 빠르게 진행을 하므로 벌에 쏘인 후 전신 증상이 발생한다면 바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응급실로 내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냥 국소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 병원에 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국소 증상만 발생하고 그 상황이 경하다면은 굳이 네. 병원에 내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예. 치유가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진드기를 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드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예, 진드기는 거미강에 속하는 절지동물로 전국 어디서나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주로 잔디나 나무, 풀숲이나 논밭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물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리더라도 병에 옮기지는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부 진드기는 쯔쯔가무시나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라임병 같은 위험한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나라에서 50명 정도가 사망을 이르게 될 정도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네. 요새 이제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환자분들께서 그런 뉴스를 보고 걱정하는 마음에 응급실에 오셔서 진드기에 물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처치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진드기의 대부분은 우리 사람 몸에 부착을 하게 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기간 흡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진드기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 핀셋을 이용하여서 조심스럽게 비틀거나 회전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바로 위쪽으로 천천히 제거합니다. 네. 방송에서 살인 진드기라고 여러 번 다뤄졌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면 무조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 증상이 없고 진드기가 올바르게 제거가 되었다면 굳이 내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일주일 전후로 열이 나거나 이유 없이 몸이 힘이 없거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진드기는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라는 진드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예,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진드기의 0.5%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진드기는 생기기 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정 내에서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여름철에는 특히나 덥고 이제 습하잖아요. 이럴 때 진드기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특히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 그리고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등산로를 벗어나서 뭐 풀숲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진드기 기피제를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동물과 또 곤충에 의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응급실을 찾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화 중독 사고인데요. 이제 뭐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릴 때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바로 이제 입에 넣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소화의 이물질 흡입도 응급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약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손에 닿는 물건을 입에 넣음으로써 탐색하는 욕구가 상당히 네. 강하고 네.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뭐 날카로운 이물질은 천공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 김에 그 방부제 아시죠? 있죠. 네. 그거 혹시 까보셨어요? 까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 까면은 버리니까. 네. 그 작은 구슬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애들이 보면은 되게 먹고 싶게 생겼어요. 약간 젤리처럼. 신기하게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많이 이제 먹고 와요.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병원에. 응급실에. 근데 이렇게 소화 중독의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옆에서 잘 관찰하면은 예방할 수가 있는 있죠.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락스 같은 세척제를 집안에 방치해서 아기가 마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할아버지가 본인의 혈압약을 감기약으로 착각해서 아이에게 복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감기약의 정상 용량을 착각해서 두세 배, 많게는 10배 이상 복용시켜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상당히 안 좋은 안 좋은 경우로는 뭐 음료수병에 빙초산이나 농약, 세제를 보관을 해서 이를 음료수로 착각해서 아이가 마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사례들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실리카 겔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방부제? 네. 예,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뭐 과량만 복용을 하지 않으면은 뭐 집에서 지켜봐서 뭐 큰 증상이 없으면 굳이 병원에 내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사례들은 사실 다 어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죠. 또 드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주로 또 어떤 것들을 중독이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이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뭐 이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보통 네. 입으로 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코나 귀 쪽으로도 이물질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입으로 흡입한 이물질은 뭐 주로 뭐 음식물, 네. 그리고 장난감, 플라스틱, 금속류, 그리고 화학물질, 약순이고요. 뭐 구강 말고 뭐 귀나 코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귀나 코로 들어가는 이물질은 장난감, 화학물질, 약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입으로도 많이 넣지만 그쵸. 또 코로도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그렇죠. 하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코에 넣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콩을 넣습니다. 콩을 넣는데 콩, 네. 콩을 넣으면은 이만한 콩이 음. 이제 코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불어요. 수분이 있으니까. 예, 불어서 네. 엄청 커집니다. 더 위험해지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집에서는 절대로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제 수은 건전지를 먹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동전 건전지라고 동전 같은 하죠. 거죠. 네. 예. 그 이런 수은 건전지를 먹으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되죠. 아, 예, 꼭 병원에 와야 합니다. 예. 수은 전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추형 전지를 수은 전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수은 전지는 수은 중독의 위험성으로 1993년도 이후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은 중독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뭐 니켈, 리튬, 망간 등의 뉴액이나 전류로 인해 장점막에 손상을 주므로 반드시 제거를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단추형 전지는 크기가 작아 내시경을 해보기도 전에 소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위나 식도에 있을 때는 내시경적으로 빠른 제거가 가능하지만 일단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관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제 네. 빠져나올 때까지 보는 수밖에 예. 없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살폈을 때 꼭 내시경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네. 우선 이물질이 식도에 걸려 있는 경우는 식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4시간 내에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예. 단추형 전지나 뭐 100원짜리 이상의 동전 그리고 5cm 이상의 막대는 자연 배출이 힘들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나이와 체격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크기가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뭐 날카로운 물체는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거를 해야 하며 특히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로 그 위치를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집에서 이제 애가 뭘 삼키면 어떻게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시거든요. 응급처치를 그렇죠. 하시는데 이런 게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예, 뭐 위장 아래로 잘 내려가라고 하면서 잔뜩 먹이고 오는 경우도 네. 있고요. 뭐 이런 경우는 뭐 금식이 안 돼서 내시경이 늦어질 수 있기 못하죠. 때문에 네. 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음. 그리고 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토를 시키는 그렇죠. 부모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다시 위나 식도가 이 이물질에 의해서 손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응급처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보통 이물질이 기도에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숨을 못 쉴 수 예, 있으니까. 보통 아이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네.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거나 캑캑거리면서 숨을 못 쉬는 양상이 보이면은 뭐 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뭐 아기가 심장이 멎을 정도로 응급 상황이 되면은 집에서 직접 하인리법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네. 네. 뭐 요새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잘 알 수 있고요. 네. 뭐 대략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아이를 뒤집어서 등을 세게 여러 차례 때린다던가 네. 성인처럼 그 명치 쪽을 세게 누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응급처치들은 꼭 이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뭔가라도 살폈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이면 부모님 입장에서 아, 이거 심각하구나, 위험하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될까요? 예,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가슴 쪽에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입으로 피가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열이 나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위험합니다. 숨이 가빠지거나 기침 소리가 이상하면은 기도 흡입을 의심해야 하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은 종류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거해야 합니다. 네. 일단 빨리 병원에 가야 할 텐데 그 병원에 갈 때 좀 주의사항이 있나요? 예, 먹은 것과 같은 물체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져오신 물체로 정확한 성질이나 크기를 가늠해서 내시경 유무를 판단을 하고, 내시경을 한다면 어떤 기구로 꺼내면 좋을지, 뭐 잘게 부숴서 빼낼 수 있을지, 뭐 제거하면서 식도나 위 손상은 안 주게 될지, 뭐 오래 위장에 있어도 위 손상이 없을지 미리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아이 주위에 약병이나 세제병이 뚜껑이 열려 있거나 그 부속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대체하여 하며 그 내용물과 병을 가지고 오면은 뭐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이런 사고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장난감을 사실 때에는 떨어지기 쉬운 부품이 있나 확인하고 가급적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병이나 세제병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도록 주의해야 하고, 단추형 전지가 들어있는 장난감이나 시계 등은 전지함의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보호자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이면 예방을 가능하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예, 동물 교상이라든지 아이의 중독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물에 물려 상처가 생겼다면 작은 상처라도 꼭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아야 2차 감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기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이 동물 물림 사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소화 중독 사고도 그렇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빠른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크게 다치지 않아도 혹시 모르니까 응급실에 꼭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TV다과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